그래서 언론은 세상을 열린 창이기도 하면서 그 자기와 세상과 연결하는 하나의 그 매개가 된다. 너무나 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우리 언론이 정말 그 막힘이 없는 언론, 제약을 받지 않는 언론이면 정말 좋겠는데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또 그 한갑이 넘게 지금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북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한다.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제 북한으로 그 월남을 하신다 그런 생각하셨는데, 역시 그런 상상력이라는 게 여기 저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그 국가보안법 하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상이다. 아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지금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억압되고 이제 닫힌 사회.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를 향해서 상상할 수 없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폐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우리 안에 현상, 사회 현상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어왔습니다만은 국가보안법이라고는 이른바 그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그 억압된 장치 속에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런 볼 때 우선 저희는 그 대화를 좀 거부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사회가 돼 있죠. 그래서 저희 사회에서 보면은 그 이른바 뭡니까? 저는 이제 그 막걸리 보안법이라 해가지고 이 말을 잘못하면 잡혀간다.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는 뭐 일단 상상도 하지 말고 이제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회가 이제 그 말을 결심 회피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이제 폭탄주가 막 어떻게 원래 군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전 사회 아주 보편적인 하나의 술자리 문화가 됐습니다. 보면 그 폭탄주 문화라는 게 우선 이제 술자석에 딱 앉으면 그 순식간에 다 빨리 취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화는 횡설수설하고 진짜 무게 있는 대화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술자리에서 진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랬나 모르겠는데, 우선 이제 그 전 단계에 보면은 어떤 고스톱 문화가 있었죠. 우리는 앉으면 고스톱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것도 대화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날도 보면 이제 그 노래방, 그 가라오케가 굉장히 유행인데 그것도 보면은 대화하고는 또 담을 쌓는,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감흥,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카타르시스 효과는 크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화라는 게, 대화의 문화, 토론의 문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국회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토론장에 가거나, 오늘 뭐 우리가 지금 세미나도 토론하고 그럽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가장 이상적인 그 토론의 장은 좀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에 사라졌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주최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거의 뭐 엇비슷한 얘기를 하고 뭐 격렬한 불꽃 튀기는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이제 대화 소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회피하는 이제 그런 사회가 이제 되다 보니까 요즘 보면 또 올레길 문화가 좀 많이 생겼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보면 대화를 이제 많이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조용히 걷는 겁니다, 제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굉장히 그 시류에 말이죠, 굉장히 그 패션화 해가지고 이제 유행하는 그러한 그 우리 대중 문화를 봤을 때 대화는 좀 거리가 멀다. 요즘은 또 그 오디션 문화가 아주 굉장히 않습니까? 뭐 그 가수를 아주 무슨 만드는데 그 토론, 진지한 토론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이 오르다 보니까 역시 저희가 이제 미래를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지금 우리가 청년 실업이 뭐 얼마 심각합니까? 자살률은 또 세계 제1위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토론하고 대화하고 뭔가 해결책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모색들을 우리는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그 뭐 중국, 뭐 미국, 아니면 저쪽 지금 구라파 쪽은 뭐 여러 나라들이 그 일단 국가 부도 사태 측면이 팍팍 나가잖아요. 우리 어떻게 이걸 타개할 것인가, 저희가. 우리는 뭐 어쨌거나 간에 지금 부전자는 없는데 뭐 경제 구조나 지금 수출 주동에 대해서 뭐 그건 뭐 나중에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건 뭐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그 미래를 봤을 때 우리 경제,
예를 들어서 뭐 경제를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력 전반의 것을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전혀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북한이 그랬습니다.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38선을 아니면 북한과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남북을 털어가지고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미래를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선을 가운데 그어놓고 볼 것이냐 경제 공동체로 갈 것이냐 정치 공동체로 갈 것이냐 이 상상 안 합니다. 상상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여러 학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합니다만은 미래학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바닥입니다. 할 수가 없죠. 남의 나라의 거에 공허하게 얘기할 뿐이지 정작 우리 것은 하다 보면 금방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폐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역시 우리 미래를 닫아버리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북이라는 이제 존재를 이제 경멸시키고 한반도에서 말이죠 완전히 이제 파멸시키는 그런 걸로 해서 만드는 하나의 이제 그런 법인데 결국 이 남쪽을 옥죄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 문을 닫아버리는 말이죠. 그러한 족쇄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보는 사실은 그 부분에. 그래서 이제 언론과 관계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뭐 일상에 나타나고 있죠, 사실은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언론의 기능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금 6.15 TV가 지금 카메라를 켜놓고 있습니다만 이거 보는 바와 같이 언론 하나의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현실을 고루고루 비춰가지고 전달을 하죠. 현실은 그러니까 과거 이런 TV라든지 아직 없을 경우에는 뭐 이런 개개인들이 미디어에서 얽힌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만 오늘날은 이제 뭐 SNS 이번에 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제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천지개벽이 반날 다 얻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기대를 하지 않고 또는 뭐 포기하고 또 때문에 각각 언론을 원망하고 제대로 해야지 언론놈들이 왜 못하는가. 그러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6.15와 14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한 4년 5년 됩니다만은 지난 4년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제일 섭섭한 게 떠올랐습니다. 뭐냐? 이명박 정권이 남북 관계에서 뭐 주로 하는 것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6.15 14를 짓밟는 거였습니다. 비핵 개혁 개방 3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6.15 공동선언 14선을 다 짓밟고 완전히 무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작업을 통해서 북이라는 존재는 없는 걸 만들어요. 이 상대를 완전히 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너무나 큰 안타깝게도 분통 터지는 일인데 왜 그러냐? 우리 이 사실은 한민족이 머리가 좋다 합니다만은 박정희 때부터 보면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막 그 지혜를 짜내고 하는 것이 7.4 공동선언 남북 간에 말이죠. 전쟁도 해보고 장기간 무력 대치도 해봤는데 야 이거 어떻게 타결을 해볼까? 전쟁 또 하자? 다 죽는 것 같고 뭐 터놓고 살아? 그것도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한에서 보면은 여야가 서로 정권 잡으려고 막 사생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북 간에도 사실은 까놓고 했을 때 통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는 거죠. 남북 간에. 그건 뭐 강렬한 욕구입니다. 인간이 개개인이 다 태생적으로 권력의 욕구를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정희 때부터 보면은 7.4 공동성명을 통해서 남북 간에는 체제 관습 말자, 비방 말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14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한민족이 말이죠. 세계와 우리 한반도의 여러 가지 정세를 총망라하고 고려해서 짜낸 지혜 덩어리 어떻게 보면 미래의 청사진이 바로 7.4선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4선을 봅니다. 근데 이명박이 집어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서 막 종북하고 친북 반미 하면서 6.15 14를 막 비방하고 탄압하고 짓밟는데 정작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6.15 선언의 주역들 14선언의 주역들이 거의 안 보였던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극을 받으면 감정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제 도전을 받으면은 뭐 응전도 하게 되고 굉장히 모욕을 받으면 성질을 내게 되죠. 그런데
6.15 14에 대해서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 정권이 4년 동안 조지는데, 예를 들어서 6.15 14 주역들은 거의 침묵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분하면 말이죠. 저 과문에 이수진 동상 앞에 나가서라도 말이에요. 머리에 끈 돌리고 시위해야죠. 그리고 삐다 돌리고 어떻게 보면 뭐 혈사를 쓰고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심각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론이라는 속성은 말이죠. 이 지금 제가 이제 TV에서 보면은 뉴스를 보면 항시 그 공정하게 하잖아요. 어떤 뭐 여야 간의 관계를 보도할 때 여야 막 보도의 비중을 동등하게 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 공정 보도, 균형 보도를 얘기할 때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주 습성화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공정 보도 이런 개념이 어쩌면 좀 웃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한 30년, 40년 전에 그 공정 보도, 이 방송의 기계적인 균형 급을 없애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을 신주모시 씁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거치고 또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아니 정당인들이 봤을 때 정권 바뀌어? 내가 야당 될 수도 있지.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균형 보도를 위해서 공정 보도의 그 방송 심의죠. 그 과정에서 그걸 아주 신주까지 모시서 하는데 이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6.15 14 주역들이 말이죠. 그 이명박 정권이 그 두 선언을 대해서 막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훼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도했을 때 당연히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야지 언론이 예를 들어 이런 목소리 있습니다. 보도를 했어야 허가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그 두 선언의 주역들이 침묵하니까 일방적으로 이명박 이 정권의 목소리만 주로 보도가 됐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론 이 나쁜 XX 기회주의자들 하면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언론이 이 거울의 기능이 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울의 기능 플러스 이제 언론의 독자적인 어떤 비평의 기능, 대안의 제시의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현실에 바탕을 두죠. 언론이 막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자가 발전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날 띄운다. 그건 사실은 장기화되기 어렵습니다.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거울의 기능을 생각할 때 언론의 보도의 기능과 관련해서 볼 때는 6.15 14 주역들이 정말 너무 제가 보기에는 근태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역할을 정말 안 한 어떻게 보면 과오 이상의 어떤 그 심각한 그런 사회적인 말이죠. 저해 행위를 했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MB와 이제 언론의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해 이제 조중동 매경 TV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마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언론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언론 악법이라고 부르죠. 그 법을 뭐 날치기로 통과시켜 가지고 뭐 그냥 그때 대법원 판결이 과정이 좀 문제는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애매한 말이죠. 판결 내려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악법을 통해서 이제 그 조중동 방송에 떴는데 그 저희라는 건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신문이 이제 그 3개 조중동 신문이 말이죠. 시장에 이제 60~70%를 지금 점하고 있는데 이제 방송의 경우 보니까 뭐 공정방송에서 뭐 KBS, MBC가 뭐 어쩌죠. 그래서 이제 추적 60분이다 아니면 뭐 필수첩 해가지고 정권이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방송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좀 이른바 공영방송이라는 쪽을 좀 외소화시켰어요. 그 구상에서 이제 세계방송을 이제 출범을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 시청률 0%대를 기어가지고 뭐 한 달에 수십억씩 적자 안 난다 그러는데 자본금이 뭐 한 3천억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4~50억 깨진다 하더라도 오래 건지겠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5~6년, 6~7년 뒤에 어떻게 그 방송 시장이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나 이제 그 방송을 출연시킨 현 정권 의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에서 이른바 수구 보수적인 목소리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북은 6.15 14선에 노려서 같이 갈 그런 존재와 대단히 절대 아니다. 저건 역시 사라져야 될. 그 다음에 우리가 흡수통합 내지는 말이죠. 해방시키고 시장 경제로 변화시키는 그런 땅이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가기 위한 어떤 그 언론의 영역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종북주의 공세 최근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뭐 다신마 같이 막 시끄럽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거울의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부터 남쪽의 종북주의 세력이 북한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뽑을 때 말이죠. 어느 유권자들이 누구를에게 뭐 투표했던가 간에 사실 선거 결과가 나온 뒤로는 모두의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종북주의에 대한 개념조차 뭐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에 대해서 우리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 12시색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 이른바 북에 대해서 뭐 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이만처럼 해가지고 이른바 종북주의라 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책을 한두 권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그 다양한 말이죠. 뭐랄까 다양하게 그것을 세분화해서 설명해야 될 그런 복잡한 개념이. 근데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막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에서 완전히 그 격리시켜야 되고 이 사회의 어떤 반사회적인 분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얼마나 끔찍한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이한구라는 말이죠. 저쪽에 무슨 뭐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간첩이 말이요.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한기호라는 뭐 강원도 출신 뭐 국회의원에도 말이는 저 일본 막부 시대나 조선 말기처럼 천주교 신자를 가려내듯이 십자가를 밟게 해서 말이죠. 표정 보고 요것은 천주교 신자 아니다 가려냈듯이 자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해가지고 종북주의를 가려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종북주의라는 것도 말이에요. 개념이 모여가지고 이 사실 따지기 시작하면 그 토론하게 되면 몇 날 며칠 갈 때 지금 아무 토론 안 차려요. 사실은 안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거울의 기능을 봤을 때 굉장히 섭섭해요. 사실은 이 종북주의 공세의 대상이 됐던 집단이 지금 현재 이제 진보 통합당인가 그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보수 정당 쪽에서 봤을 때 이번에 총선을 보니까 야권 연합으로 해서 재미를 봤다. 그러면 대선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야권 연합이 안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진보자들은 정당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가함으로써 일단 야권 연합을 막겠다. 빨리 눈에 보이는 그런 수인데 일단 뭐라 하느냐? 그래가지고 언론들을 향해서 종북주의, 간첩, 그 다음에 이제 한교라는 사람은 십자가 그런 식으로 색출, 사회부터 격리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기호 씨가 얘기한 거 보니까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른바 종북주의자를 가려낼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북한 핵 문제. 그러니까 찬반 예를 들어서 예스냐 노냐로 해서 물어봐서 분간하겠다 그랬는데 북핵 찬성하냐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북한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북한의 이른바 세습 문제. 천안함. 그 다음에 저쪽 연평도. 그 북한 퍼주기. 미군 철수. 주차 해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부분 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복잡한 주제입니까? 그 사실은. 굉장히 오래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역시 지금 세상이 말이죠. 아까 말씀대로 전반적으로는 국가보안법에서 얼어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때어는 말이죠. 이 한기호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한구 의원 등이 일단 띄우는 그 용어들 그런 상징성을 여러 가지 전단이 이 사회에서 보면은 저건 말 한마디로 골로 간다 라고 하는 말을 시한폭탄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지뢰와 같은 그러한 용어들을 띄우는데도 아주 활발한 토론과 토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하나의 비극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언론이 제 기능을 하고 제대로 보도하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균형 잡힌 찬반 양론의 속에다 이렇게 되려면 그 당사자들이 악을 써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죠. 죽으나 사나. 그래서 북한 핵 문제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복잡한 문제예요. 얼마나 복잡한 6개국이 말이죠. 육자회담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수년간 지금 돌고 돌아 구절양장처럼 왔는데 지금 중단돼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야도 북한에 찬성이야 반대야. 양쪽만 대답해. 이 말 되겠습니까 이게?
이것은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정치하는 자들이 얘기를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대국민 협박이죠. 협박입니다. 이 협박 공갈일 것은. 국민을 맞아 이 전국을 공안 정치, 공포 정치로 몰아가는 하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어떻게 보면 조용해요. 정당도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습니까? 물러나시오. 강론에서 얘기 안 합니다. 얘기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죠. 지금 천지가 시끄럽고 그 다음에 남북 간에 지금 으르렁거리긴 합니다만은 지금 유엔에는 남북이 말이죠. 동시 가입을 해서 그 국제법에 보면 남북이 하나 각각의 독립국가 아닙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거죠. 아주 혼란스럽죠. 국민 입장에 봐서 사실은. 국내법으로 봐서는 당연히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저건 뭐 어떻게 보면 그 반국가 단체 집단에 불과한데 국제법으로 보면 엄연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혼란스러운 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정치가 또 책임을 져야죠. 근데 야당도 제일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진보자 붙은 그 정당 하려면 말이죠. 시끄럽게 해야 됩니다. 저는 번에 어느 진보자 붙은 국회의원 말이죠. 우리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어느 좀 까다로운 그 질문자가 뭐 종북주의에 대해서 물어봤나? 3번 물어봤나? 뭐 예수 그 일화를 생각나듯이 말 3번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했다. 하니까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들이. 그건 당연히 그건 비판하는 거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럼 공론의 석상에 나와가지고 답변을 못해요? 안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국회의원이 안 됐어야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도권 정치 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혼란을 말이죠. 방기하고 내지는 방치해서 아주 진보자들은 세력들을 몽창 어찌보면 망신을 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언론이 분명히 잘못이 합니다만 당사자들이 죽으나 사나 오기수대로 외쳐야 됩니다. 사실은. 외쳐야 되죠. 그럼 모범 답안을 준비해야죠. 모범 답안이 준비를 못할 정도의 IQ면 나오지 말아야죠. 그건 절대 공론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제도권 정치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의 집에서, 그러죠? 일기장을 쓰든지, 아니면 트위터든지 그래야지. 어디 공유해가지고, 한 자리 해가지고 그러면 토론합시다. 어차피 정치는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국내 정치도. 그런 데서 역할을 안 하고 모델에서 발언하는 것도 하나의 표현의 방법, 이런 식의 말이죠. 지금 SNS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지금은 뉴스메이커예요, 지금. 제가 모두가. 그런 상황에서 진보자 붙은, 그런 면에서 우리끼리 지금 아주 정말 이 언론과 관련해서 저는 언론을, 그러니까 언론 저는 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언론의 관계를 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만 봤을 때는 아까 누가 항상 얘기들 언론 이름들 참 엉망이다. 기회주의자고 그리고 완전히 대세 추종론자들이고 그래서 이놈들 아주 그냥 X. 그러나 그 기회주의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언론 본인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주역들이 침묵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기 공격할 때는 이게 논리적인 적이죠, 그러죠? 논리적인 적. 당연히 논리로 답변도 하고 반격도 해야죠. 그래야지 사회가 제대로 가는 사실. 균형 맞겠죠?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이만한 지금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전체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국가의 정체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남북에 대해서도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 국가냐 아니면 반국가단체냐. 6.15 14선언 보면 이상하고 국가범법은 법망하고 또 법원에서 이번에 또 검찰을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금 이번에 통일운동 단체가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노동자 세상이 되는 어쩌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찰에서 얘기는 너 그거 보니까 결국 자본주의를 타파한다는 것,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한다는 것인데 그건 북의 주장과 동조하는 거 해가지고 국가법을 거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사고방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가 어떻습니까? 1% 99% 캠페인 해가지고 1%의 어떤 탐욕 때문에 99%가 가난하고 말이에요.
해가지고 지금 21세기 자본주의가 심각한 문제다 해가지고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이 21세기 그 자본주의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 얘기를 못하고 말이죠. 지금 다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검찰은 말이죠. 이 거의 미친 액사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문제에 따르는데 국가범법으로 일본이 엮은 거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그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좀 시급히 기회가 된다면 국가보안법은 빨리 철폐를 해야죠. 사실은 그 부분에 또 사상의 자유를 더 이상 억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아까 말대로 우리 미래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실업이다 앞으로 경제 어떤 그 미래 등을 구상하려면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대로 북한이 말이 광물자원이 남한에 40배, 50배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산술적인 돈이 없어서 그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전선 군비 문제 말이에요. 앞으로 어때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의 어떤 최대한 효용과 그를 통한 말이죠. 국가 간의 어떤 그 경쟁력, 우리가 국가를 파괴자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려면 역시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그 사회 각 부분들은 각 주역이라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언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차장인 이영종 선생이 토론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승우 대선배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사회와 또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런 점을 좀 고민하고 성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뭐 대체적으로 고 선배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로 북한 문제를 취재하고 보도한 지 딱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북한 문제를 지금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 보면 참 용감했구나, 용감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참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통일 문제가 그 현장에 있는 기자한테 어려운 이유는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그 사회 갈등 또 남남 갈등이라고 표현되는 이거를 대표하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아까 말씀 있으셨지만 몇 가지 물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너 대북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라고 생각하니? 너 북한 3대 세습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보면 한국 사회가 양분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얘를 앞으로 계속 상대해야 되겠구나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그냥 판가름이 나죠.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렵구나. 보통 어떤 일을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드는 일을 한 20년 하면은 그래도 손에 이렇게 반죽도 좀 익숙해지고 이럴 텐데 가면 갈수록 사실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쓰기 어렵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참 쉽게 잘 쓰고 있더라.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꼭 제 후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이제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엮여서 돌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사실 이렇게 힘들고 지친 나를 구원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의 남북관계 보도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주로 이제 국가보안법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언론의 남북관계 보도에 대한 이런 분석하는 기본적인 틀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이런 언론의 보도 문제를 논의할 때 사실 나온 틀들이 있고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고민한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간략히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그 발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사실은 최근에 고민스러운 부분은 언론으로 남을 거냐, 활동가로 나갈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좌우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매체들이 언론의 정도를 걷고 있느냐, 이거는 그 소위 말 이제 고 선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조중동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와는 또 별개로 과연 그 우리가 팩트와 사실관계에 충실한 보도로 언론의 그 역할을 해나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언론이라고 이렇게 간판만 내걸었지 이건 활동가들이다. 이건 뭐 대북 매체든 또 우리 진보 성향을 가진 매체든 그 부분은 이제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양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6.15 시대 이후에 한 10년 동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북돋아주고 이랬지만 지금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론이 어떻게 하면은 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들이 여야로 나눠서 또는 뭐 진보 보수로 나누든 뭐 꼴통 좌빨로 나누든 어떤 분류에서든지 간에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진영 논리로 뭉쳐가지고 정말 사생결단으로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제 고지전식으로 피를 흘리는데, 거기에 언론이 그런 진영 논리에 함몰돼 가지고 그쪽을 대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고민은 이제 보통 요즘 뭐 2013년 체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그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다 망친 5년, 그 서로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의 이제 표현이죠.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 10년하고 5년이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점진적이고 그 사실 좀 전임 미답의 길을 걷는 그런 것 때문에 좌충우돌 하면서 10년 동안 이제 화해협력 정책이 진행됐었고, 지난 5년간의 이제 그 이명박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은 그거에 대한 좀 강한 반작용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느끼는 그 이런 그 충격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어떻게 10년 동안에 이런 거를 이렇게 단기간에 다 바꿔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비중이 거의 저는 그 전체적인 질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융합해서 그 새로운 대안을 2013년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통일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그 특히 앞 세션 부분 보면 이제 정세 문제에 주로 그 종속된 이 언론 환경 이런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못지않게 언론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사실 북한이라는 게 유일하게 취재원의 접근이 쉽지 않은 그런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국제화되고 또 이슈가 되게 다양화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어떤 한 기자나 한 개인이 이거를 전체 영역을 커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자동차 전문 기자면 수입차하고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이 브랜드들 몇 군데 출입하고 관리하면 되지만, 북한이라는 건 사실상 하나의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다양한 핵 관련한 부분, 미사일 관련한 부분, 그런 과학기술적인 것도 독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자가 그 소양을 갖춘다는 건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물론 그게 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뜻은 있지만 참 그 자본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자 한두 명 데리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영 논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에 함몰돼 가지고 기존의 그런 제도권 언론들도 많은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언론들도 사실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지 않죠, 제대로.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북한 전문 기자다, 전문 인력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그 양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 오래전에 이미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 체력은 이미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고 수학 물리학 이런 거는 하나도 모르게 이제 개판이 됐는데 그 응용하는 부분에서만 성과를 내고 산출을 내기를 지금 기대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른 문제와 연관돼서 언론 본질의 어떤 그런 역량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그 오늘 뭐 행사가 개최가 됐습니다만 기자협회라든가 언론진흥재단이라든가 또 6.15 언론본부 쪽에서도 그 개별 언론사들의 어떤 그런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맡겨두질 말고 이런 논의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강론화하는 쪽으로 현장 기자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95년에 북한 보도에 대해서 새로운 좀 인식의 틀을 전환하자 해가지고 기자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 준칙을 만든 게 있습니다. 95년에 그 준칙에 보면 북한을 그 국가 호칭 그대로 조선으로 쓰자고 그랬거든요. 17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조선이라는 호칭으로 우리가 쓰는 언론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뭐 우리 사회의 분단이라든가 냉전의 벽이 높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론이라는 게 결국은 아주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문제인데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어떤 강론화된 그런 고민들을 이제는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고선배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는요. 아까 국가보안법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국가보안법 문제가 특히 북한이라든가 통일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심리적으로 어떤 제약을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90년대 초에 이제 이런 그 북한 관련한 보도를 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뭐 당연히 당면해서 이렇게 느끼게 됐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과거와 달라진 이런 정세 속에서 여러 가지 기자들의 취재 환경이라든가 이런 변화 속에서 사실상 기자들이 북한 노동신문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접속을 하고 자유롭게 또 뭐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이런 데 접촉을 해서 기사화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언론이 그 인용 보도를 하는 수준, 고무 찬양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단순한 인용 보도를 하는 수준에서는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됐던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특히 젊은 층 기자들은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우리 선배 기자들, 저보다 또 훨씬 대선배들은 더 그걸 많이 느끼셨겠지만 국가보안법이 북한 통일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그게 훨씬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재미있는 현상의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원문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은 이게 이제 상업적인 베이스에 묶여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연합뉴스가 북한하고 이 중앙통신 원문을 계약해가지고 돈을 이제 북한에 주고 그 서비스를 하죠. 당연히 연합뉴스로서는 이거는 우리가 상업적으로 산 거니까 우리 맘이다. 이걸 활용하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연합뉴스가 보다 우리가 북한에서 뭐 성명이 나오거나 이러면 전문을 좀 통해서 충분하게 그걸 이해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연합에서 이제 전문 서비스는 곤란하다. 우리가 쓴 기사만 받아 써라. 심지어 이제 통일부가 제공하는 원문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통일부에도 주지를 않겠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국가보안법상의 그런 변화된 환경 부분들, 언론 취재 환경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선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통일뉴스 편집국장 김치관 선생 토론하겠습니다. 예, 통일뉴스의 김치관입니다. 좀 정치적 큰 틀 이런 것들은 발제자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북한 남북 관계 보도에 있어서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 좀 이렇게 굳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됐는데요. 제가 이제 통일부 출입 기자도 좀 했었고 또 이쪽에 계속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강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쪽 측면, 그 다음에 언론 쪽 측면, 사회단체와 연구 전문가 이쪽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부류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최근에 또 이제 정치 계절이 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논의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짧은 시간이니까요. 제가 아는 것 한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쪽 현 정부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차단과 독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 민간 교류를 비롯해서 언론 교류가 전부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통일뉴스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끼리하고 기사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부에 의해서 지금 불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교류가 차단되고 정보가 차단됨으로 인해서 북한 정보에 대한 그런 접근권들이 많이 정부에게 독식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원에서 정보 서식통이라는 이런 인용을 해서 써라 하면서 자료들을 줍니다. 평양에 지금 10만 세대 살림집 이거 짓고 있는데 이거 500채밖에 안 됐다더라. 이거 성과가 별로 없다. 이런 보도 자료를 줍니다. 근데 그걸 누가 확인해서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정부에서 주니까, 정보기관이 주니까 그건 매주 매체들로 해서 그냥 믿을만한 정보다 이렇게 하고 씁니다. 근데 그걸 크로스 체크도 안 되는 거고 누가 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또 이제 한참 10만 세대가 많이 지어지는 것 같으니까 북한에서 갑자기 고층 빌딩을 너무 빠른 속도로 지어가지고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 또 이런 이제 보도자료가 또 정말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네. 국정원발 보도자료가 두 번째 또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그 공법이 뭔지 진짜로 그렇게 빨리 올라갔는지 아무런 검증할 게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만나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 북한 고층 빌딩 위험 해가지고 또 기사가 나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의 독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요. 이제 아까 국가보안법 이야기가 이제 잠깐 나왔었는데 이른바 친북 사이트를 2004년 11월 12일에 31개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에 정동영 장관 시절에 그걸 푼다고 한참 하더니 못 풀더고 현재 2011년 9월 7일 현재 방통위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른바 친북 사이트가 90개입니다. 차단되고 있는 90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차단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북에서 이제 또 선전 배치를 그만큼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들. 그래서 좀 차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로부터 정보를 어떤 정책 홍보 수단으로 삼거나 심지어는 애곡하기까지 하는 이런 현상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6일 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주재하에. 바로 그때부터 이제 구롬비 바위 파괴가 들어가고 김관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복수를 다짐하면서 10배 응징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에 유익 장관이 느닷없이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정부의 정책 홍보성 방향이 잡히면은 거기에 입각해서 어떤 대북 정보도 좀 이렇게 풀리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똑같은 사안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책 홍보성 보도를 유도하는, 예를 들어서 유익장관은 끊임없이 뭐 대야문은 열어두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고 있다, 금강산강은 북한 쪽이 3대 조건만 들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한 정책을 펴는 듯이 늘 이야기를 해왔지만 객관적인 여러 과정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그러지 않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북 강경 정책과 별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은 3대 조건을 들어주면 된다. 뭐 사과하고 공동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하자 그러죠. 뭐 이쪽 전문가들이 대체로 하는 이야기는 현 정부에서는 단 1달러도 현금이 북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아마 현금 관광대금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하는 금강산 관광은 현 정부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겠는가. 이런 관측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아무튼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 정도만 예를 들고 있고요. 보수 언론 또 일반 언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첫째는 우리 그 언론 형태가 출입처 상주 기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있고 통일부에 각 매체에서 파견한 상주 기자들이 있습니다. 현 정부 초기에 우리가 통일부를 없애자고 할 때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민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된다 해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문제는 그 통일부가 뭐 살아남아서 반통일 정책을 펴든 어쩌든 간에 그 기자단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뭐 40명, 50명 규모의 이런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 기자들이 매일 기사를 써야 됩니다. 기사를 써야 되는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정보 소스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써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이나 국정원 같은 이제 정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심지어는 이제 탈북자나 뭐 카드라 통신 이런 걸 가지고라도 써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 그건 좀 팩트가 확실치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해보고 하지만 딴 데 다 쓰고 뭐 너는 노냐 너도 써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그냥 통일부 기자실에서 그냥 하나 던져주면 다 같이 써야 되는 이런 어떤 출입처 상주 시스템이라는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기사들이 산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이제 언론의 성향 이런 것들이 지금 대체로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방송과 주요 신문 매체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보수적 성향과 현 정부의 흐름과 이렇게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도 초기와는 달리 보수적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또 하나 좀 불가사의한 게 이제 아까 그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일부 진보 매체마저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균형 잡힌 시각보다는 주류 언론들과 이렇게 괴를 같이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북한의 비상식적이라거나 남쪽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한 행보나 행태, 발언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진보 매체도 비판적 기능을 해야 된다는 데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비판적 입장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철저한 기자 정신을 가지고서 보도하는 데는 진보 매체 역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아까 이용종 차장께서도 지적했듯이 어떤 남북 문제나 북한 문제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간명하게 딱딱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역사성이 있고 북한의 특수성이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전문 기자들이라 하더라도 뭐 내일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통일부에서 어떤 중요한 뉴스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젊은 기자들로 교체되고 또 금방금방 거쳐가는 것에 불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명의식도 떨어지고 어떤 철저한 프로 정신도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한번 쓰고 말지 그 다음에 맞는지 틀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지나면 땡이야 뭐 이런 기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사실관계를 크로스 체크하고 10년 후 100년 후가 가더라도 틀리지 않은 기사를 써야겠다는 이런 그런 기자적 기품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외에도 이제
우리 사회 단체나 전문 연구진들 이런 데서 대체로 이제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거나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 쪽 기류를 거스르지 않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까 발제자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6.15 14 주역들은 뭐 했냐 이런 지적들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민주정부 시절에 통일 문제나 남북 문제에 관한 또 그것을 다룬 언론에 관한 어떤 물적 토대 근거지를 구조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체로 전직 장관, 수석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수적인 연구 단체들의 현 정부 하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발언을 할 수가 있겠는가? 독자적인 어떤 연구소나 기관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지 않고서 개인에게 나는 세종연구소에 속해 있는데 정권은 바뀌었는데 당신은 6.15 주역이었으니까 혈서를 써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진보 세력, 진보 언론들의 어떤 물적 토대, 기반 되돌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 사회의 지형 전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가오는 대선이 있고 이래서 최근 이 종북 논란, 색깔 논란에서 보듯이 정치권에서 이제 또 남북 문제, 북한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이 공세를 취하고 야권이 이것을 받아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데서 이제 통일부 출입기자가 아닌 국회 출입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기자들이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취재를 하고 있고 보도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경을 공격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 임수경 의원도 뭐 언행이 바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하태경 의원이 그런 걸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당 출입 기자들이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가? 매체별 어떤 이념적 편향성에 따라서 일부들만을 보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뉴스가 생산되고 전달되고 평가되는 이런 하나의 메커니즘이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큰 틀에서 정부 주도력, 보수의 주도력들이 너무 커져버린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진봉 선생 토론하겠습니다. 예, 최진봉입니다. 두 분이 얘기가 많이 달라서 제가 지금 2차장 얘기가 중앙일보 2차장 얘기하신 거하고 우리 김치관 편집국장 얘기하신 게 2차장은 정보 접근권이 자유롭다. 다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김치관 편집국장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라고 일단 지금 그 중앙일보 2차장도 말씀하셨지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결국은 보도자료, 통일부나 아니면 국정원이나 보도자료고 우리 민족끼리나 다른 사이트들을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그런 사이트에 접근해서 취재하는 내용들 중에 보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 젊은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하려고 해서 보도기사 올리면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서 다 잘라내고 중앙일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색깔이나 중앙일보에서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색깔과 다른 내용들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쳐서 아무리 젊은 기자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보도하려고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정보 내용은 다 잘라지게 돼 있어요. 변화되고 그 다음에 보도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언론의 메커니즘이에요. 기본이죠.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접근이 활발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인들도 정보를 기자이기 때문에 또 이 차장님이 10년 동안 그 북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정보를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기자들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접근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된 상황에서
절제되고 제한된 정보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취재라고 하는 것은 보도 자료를 가지고 보도하는 게 취재가 아니에요. 취재라고, 저널리즘의 기본이 뭡니까? 취재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그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게 기자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 관련 기자들이나 북한 관련 보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받아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취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사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또 어떤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생산되어지고 그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활동가냐 언론이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론 팩트는 확인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팩트 확인 안 하면 안 되죠. 사실과 다른 내용 보도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언론이 단순히 보도 기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도 기사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칼럼도 들어가고 분석기도 들어가고 탐사보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자가 구체적으로 그 사건의 중심에 들어가서 다양한 통로의 취재 루트를 통해서 그 사건의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발견해서 발굴해서 취재하고 보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도 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탐사 보도나 다른 형태의 기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고, 또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기자 자체가 또는 언론사 자체가 보도하는 데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칠링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위협 효과예요. 예를 들면 제가 글을 쓰는데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뭐 김미하든 누구든 이런 사람들 글 써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경찰서 끌려다니고 이래가지고 자기 시간 낭비하죠. 변호사 비용 낭비하죠. 그런 상태에서 누가 자유롭게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언론사가 예를 들어서 북한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 반대되는 또는 어떤 국가보안법에 걸릴 만한 내용이 있을 때 과연 그걸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럼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법률적인 요소들 자체가 결국은 기자들이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국가보안법 자체가 전혀 제약이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게 없이 기자가 그럼 개인적인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반영할 수 있나요? 그건 메커니즘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언론사의 구조상 게이트키핑이나 아니면 언론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성격이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언론사는 자기가 원하는 기사를 기사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언론이 자본에 종속돼 있고 그 자본의 종속은 결국 정치적 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론사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제도적으로 정부로부터 좋은 환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치 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보수 언론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미디어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고승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디어법 통과되면서 사실은 방송 시장에 대한 전혀 고려 없는 4개의 종편을 허가를 해줬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자기가 정권 잡으면서 보수 언론의 도움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공운의 입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방송시장, 광고시장을 보면 도저히 4개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0% 애국가 정도의 시청률을 보이고, 물론 중앙방송만 조금 낮죠. 하나는 거의 망할 지경에 있잖아요. 지금 곧 망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조선방송이나 중앙방송도 앞으로 PP 개념으로 갈지도 몰라요. 이제는 종편에서 세력이 약화되고 자본이 잠식되다 오면 PP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경제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구조로 봤을 때 정치 권력과 언론이 결탁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 관련 보도도 마찬가지. 특히 그러니까 이념적인 보도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 보도일 경우에 더 특히 정치적인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언론사들이 그것을 제대로 보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성공회도 오기 전에 미국에서 교수를 6년 반 했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002년도 부시가 대통령 할 때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연두 연설을 하잖아요. 매년. 그때 악의 축 발언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보도 내용을 분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문이에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악의 축 발언을 한 이후의 보도 내용을 보면 모든 북한 관련 보도에 미국 언론이 악의 축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도 내용이 악의 축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악의 축의 한 나라인 북한은 이러한 일을 했다. 그러면 결국 북한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다른 루트로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하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럼 북한이라고 하면 단순히 미국 사람들이 이미지 속에 어떤 이미지가 심기냐면 악의 축 나라다. 그 나라는 망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이라크처럼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북한을 물어보면 그 나라는 뭐 완전히 이제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이미지를 갖는 거죠. 그게 바로 미디어 프레이밍이잖아요. 미디어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제공해 줌으로써 그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 프레임으로 그 대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럼 결국 그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낸 그 미디어 프레임을 통해서 북한을 우리도 이해하게 되고 북한의 현실이나 사상을 이해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자체가 결국은 미디어 프레이밍 이론으로 보면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끼리를 장님이 만진다는 얘기를 많이 아시잖아요. 한쪽 부분만 만지면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건이나 이슈는 그 안에 10가지, 20가지의 다른 캐릭터가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있으면. 그러면 기자가 그 현장에 가서 그 사건을 보도할 때 그 10가지를 다 포함할 수 없어요. 얘기하면 이런 거. 지금 카메라에 저를 찍고 있는데 그 카메라가 전체를 찍을 수 있다면 이 전체를 다 찍을 수는 없어요. 한 컷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으러 가면 다양한 씬 중에 하나의 중요한 프레임만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20개의 다양한 캐릭터가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캐릭터를 잡아서 보도할 거냐 중심적으로 그건 기자가 판단하고 언론사 사장이 판단하는 거, 편집국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진보와 보수가 똑같은 현상이나 이슈를 보고 각각 다르게 보도하는 게 바로 어떤 프레임으로 그 사건을 볼 거냐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죠. 고 선생님은 그걸 거울이라고 표현했는데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윈도우라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 이슈를 볼 거냐의 문제인데 이제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북한에 대해서는 일정한 특정한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 국정원에서 제공해준 프레임이든 아니면 정부가 통일부에서 제공해준 프레임이든 그 프레임에 의해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보도 자체의 자율성도 없을 뿐더러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보를 모든 사람 아니더라도 최소한 언론인들이라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지금 뭐 김 국장이 얘기했듯이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 차단이 되고 또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내용도 취재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그 보도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라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걸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끊임없이 보도자를 통해서 제공해주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 그 기자단 얘기도 했지만 통일부나 뭐 청와대나 국정원 출입하는 기자들은 거기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 가지고 보도를 하고 기껏해야 취재한다는 게 그 담당자에 가서 물어보고 질문받고 답해서 써주는 거야. 그럼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 입장에는 당연히 정부 측에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도 없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 관련 보도가 공정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정부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기자들이라도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단순히 기자들은 지금까지 그걸 이제 영어 용어로 하면 저널리스틱 루틴인데요. 게으른 기자들이에요. 기자들은 보통 보도자료 그거 받아가지고 기사 쓰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탐사보도나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보도하기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쩔 수 없이 하나 써야 되니까 보도자료라도 쓰는 그런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자 정신을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언론사의 색깔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결국 언론사의 소유가 누구냐의 문제로 또 귀결이 되는 건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언론이 보도하는 색깔 자체는 그 언론사 사주가 어떤 이데올로기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언론사 사주는 정치 권력과 지속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제도적인 어떤 보장을 받거나 경제적 이윤을 획득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이제 그 북한 보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살아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종합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언론사들이 자유롭게 북한에 관한 보도나 취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북한 경우에 특히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아니면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자들이 정말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게이트키핑 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그 사주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편집권을 독립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북한 보도는 지금처럼 똑같이 일방향적 그다음에 편향적인 그런 보도 내용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미디어법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론 독과점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 처음에 미디어법 통과할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현재 70%의 신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보수 언론사들이 종편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결국 여론의 독과점이 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인데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허가해 준 게 정부고요. 지금 그게 물론 이제 종편이 많이 안 좋으니까 뭐 그 종편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다행히 문을 닫으면 다행이고요. 계속 가게 된다면 이제 여론의 독과점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상황을 다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뭐 19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도 언론법에 대한 재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언론 청문회 열어서 어떤 상태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언론연대에서 그 행정소송에서 일부가 밝혀졌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편 방송들 허가하는 가운데 있어 공정하게 심사가 안 됐다는 부분 일부가 밝혀졌어요. 그거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시 거기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못 내놓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부 기관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도 않는 이런 상태. 미국 같은 경우에 신문방송 겸용을 허가했었어요. 부시 때. 그것도 20개 도시에서만. 대도시 20개 도시 허가를 했는데 작년 7월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그거 뒤집었어요. 법원이. 다시 돌려보냈어요. FCC에. 그거 다시 바꾸라고. 신문방송 겸용. 이유가 뭔지 아세요? FCC에서 미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미디어법이 신문방송 겸용이 허용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소상히 설명을 안 했으니까 너희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법 통과될 미디어법 통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청회 한다고 불러놓고 말도 못 하겠어요.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저기 플로어에서 질문하면 못하게 막고 그럼 끝내버리고 가버리고 그게 무슨 공청회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이런 부분도 재검토해야 되고 통일 관련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남북관계 보도와 관련해서 발제 토론자에게 질문이 있거나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분 안으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저쪽에 먼저 그 손을 들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다음 분 또 저기 의견이나 질문 받고 발제 토론자는 나중에 종합해서 답변하는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저기 박 선생님, 저기 그래서 네. 오늘 이 특집분 행사에 참석하려고 1시간 전부터 했는데 2분이 좀 넘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예. 예, 여기 전부 훌륭하신데 우리가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라가 망하는 길 가운데 행동하지 않는 지성인의 양심은 그 나라가 망하는데 그럼 뭐가 지성인이냐 하더니 선생, 법관, 기자 그 중에서도 기자가 가장 지성인데 이게 썩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기자들에게 내가 부탁드리는데 왜 우리는 8.15 해방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바로 보도를 못합니까? 내가요 우리 집에는 지하실에서 아무 문명의 이기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편지를 해요. 8.15 했을 때 가해자는 일본이고 피해자는 우리인데 왜 가해자는 갈라놓지 않고 피해자는 우리를 갈라놨나? 구라파를 봐라. 독일을 갈라놨지 않느냐? 이건 누가 그랬냐? 미국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조선 판도는 극동에서 방위선을 제외한다 했나 보니 H를 그래서 그리고 참전하는 바를 우리가 전쟁을 하고 통일을 두 번을 기회가 있었어요. 낙동강 가져갈 때도 통일할 수 있었고 안독강 가져갈 때 두 번 다 기회를 놓치고 이게 누구냐? 미국 아니야? 그리고 왜 휴전선 조인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못하고 미국만 서명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괜찮은데. 그래도 안 들리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자들이 좀 국민에게 모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종찬 씨가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대 이종찬 씨 알죠? 그분이 그러다 대한민국은 괴뢰정부다 그러더라고. 아 이제 진짜 말을 들었구나. 그럼 괴뢰정부 하에 있는 정당이 정당입니까? 도당이고 붕당이지. 거기에 있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래요. 행동하지 않는 마지막 그 지성인을 내가 크게 믿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좀 밝히고 적어도 국정원 원장까지 지낸 사람이 괴뢰군이고 괴뢰정부를 할 정도 같으면 이게 뭡니까? 내가 아까 그랬죠. 내가 탈남하겠다고. 이런 나라에 살 필요가 있어요? 괴뢰정부에? 완전 독립국에 가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한번 좀 여러분들이 밝히는 게 마지막 길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나만뿐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 통일원에 알아봤는데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 상당수가 다시 갈 테니까 보내달라는 거 아세요? 언론기관에게 아세요? 몰라요? 예, 도로 가겠다. 그런데 너 정착금 5천만 원 내놓고 그거 내놓으라. 어디 있어? 못 가는 거지. 가서 처벌받더니 된다. 가서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당인 줄 알고 왔더니 여기가 지옥이지. 여기 지옥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요 앞에 있는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나라 망하는데 인의예지 신이 없고 그잖아요. 믿음이 없는 나라 인의예지 요거 이거는 개돼지 짐승이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외정 때 우리가 왜냐면 교장이 생징과 칙쇼단에 조선놈은 축생이라고 막 내가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분한데 나이 먹고 나니까 정말 축생이야. 그럼 미군이 들쥐 맞아 들쥐요. 축생이고 들쥐요. 이거는 뭐냐?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육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나라가 잘 되면 교육자, 선생님, 그 다음에 법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두 계층이 썩는 걸 지도 감시하면서 바로 밝히는 기자. 그래서 나는 마지막을 기대는 게 기자입니다. 기자 여러분들 좀 용기를 내가지고 분발하세요. 예, 분발하고 아무렇던 시대에 가갖고 내가 지금 짝대기 짚고 다니는 건 후유증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시겠어요? 나 한때 운동선수였어요. 매는 장사가 없어. 예, 좀 용감한 기자 같으면요. 안기부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글 좀 써주세요. 그리고 내 아내가 MBC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죠. 그게 내가 마지막 프로입니다. 해놓고는 최 PD가 방송 못하겠대. 나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문사 내일신문 한겨레 취재해라고는 실리지 않아.
그럼 내가 뭐냐? 서북청년단. 여러분 보도연맹이고 뭐고 다 하면서 왜 서북청년단은 손도 못 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뉴라이트의 근본 뿌리가 서북청년단이다 이면 내 얘기는. 한경준 목사가 영락교회를 법무부로 해가지고 서북청년단인가 아세요? 서북청년단 이근환이가 목사 되듯이 그런데도 서북청년단이 목사 됐어. 서북청년단은요 초법적 존재입니다. 이승만이 해가지고 법이고 뭐고 무서 맘대로 죽여. 그래서 과거사 진상규명의 최현철이가 나를 조사를 했어요. 나한테 이명박이가 하지마 진상규명 해산됐죠. 내가 그때 16살이에요. 이승만이가 17살에 여자는 석방을 해서 2명만 석방됐어요. 다 죽었어. 총살한테. 그 현장을 내가 이건데 조사를 하지 말래.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그 아무랬던 좋지 않은 과거 역사를 파헤쳐야지. 그걸 못 파헤친 게 이명박이. 그래서 이명박이 이름을 내가 목숨 명자 박할박자. 그래서 명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 이런 열받아갖고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다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저기 이제 뭐 한 분만 더. 예, 저는 지금 뭐 아까 제 소개는 드렸고요. 우리 이영종 차장님한테 사실과 많이 다르다. 우선 그 팩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조선놈이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냐면 우선 기자회표에서 조선이라고 북을 지칭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주민보는 씁니다. 자주민보를 언론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자주민보를 안 보시는 건지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의 신여가 된 언론사들에게는 무한정 자유롭습니다. 소위 중앙일보가 토끼뿔 소녀라는 것을 특종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몰래 북에 잠입해서 찍었답니다. 만약에 자주민보나 통일뉴스가 몰래 북에 잠입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었다면 그날로 특수잠입 탈주, 간첩죄를 적용해서 처벌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앙일보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자주민보는 이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시대에 자주민보 대표하고 한성 기자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기자가 불구속 기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보도지침과 같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쓴 기사를 무려 19건이나 삭제하라고 명령이 왔습니다. 조선중앙동아가 그렇게 북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근거도 없이 아까 우위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거기 가서 그 근거를 가지고 쓰셨다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북의 매체가 거기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인민군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해왔다는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도 처벌받은 적도 없고 삭제 명령을 받은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북을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보도했습니다. 이러는 데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참 고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종 차장님께서도. 그런데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서 투자가 안 돼서 우리가 북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즉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6월 6일 날
북에서는 소년단 6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랬을 때 조중동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거기에 학생들이 평양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그 청년동맹 위원장에게 주고 왔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죠, 저보다. 그 악의적인 보도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66주년 기념식장에서 김정은 대장 옆에 소년 2명, 여자아이 1명, 남자아이 1명이 좌우측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이영종 차장님? 지금 제가 말이죠. 예. 지금 질문하시는 분하고 예. 여기 일문일답을 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 아니 저는 오늘 사실을 이 자리는 그 사실을 6.15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저한테 마이크를 넘기셨으니까요. 6.15 공동선언 그 남측 실천본부에서 이 6.15 12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그 앞으로 어떻게 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 보도를 좀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자 그래서 그 초청을 제가 흔쾌히 받아서 예? 정말 고맙다. 내가 그런 자리에 가서 나도 우리 입장을 좀 얘기하고 나도 현장의 고민을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온 것이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내용을 제가 여기서 같이 논쟁을 벌이거나 이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팩트를 말씀드렸으니까 사회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뭐 시녀가 된 언론이다 뭐 어떤 것인지 뭐 소년단이 어떻다 뭐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자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예, 분명히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팩트로 얘기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돌아가서 한번 녹화해 보시고 한번 확인 취재를 해 보십시오. 중앙일보는 소년단과 관련해서 어떤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쪽에서 이제 물론 대남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뭐 조중동으로 엮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그 북한이 소년단 보도와 관련해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다면서 그 보복하겠다 그럴 때 저희가 틀림없이 지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년단 보도를 한 적은 없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냥 머릿속에서 또 누가 들은 얘기 이런 거 말고 한번 그런 얘기가 있으면 중앙일보가 최소한 중앙일보가 그때 어떤 식으로 이 자식들이 보도를 했길래 북한이 이렇게 나왔나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자주민보 부분은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듣습니다. 처음 그 매체가 있다는 걸 처음 듣기 때문에 제가 그거 뭐 진보 매체에 대해서 제가 무관심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김치관 기자가 계시는 통일뉴스나 이런 거는 저희 통일부 기자실에서 늘 같이 얘기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 매체를 제가 알지 못하고 그런 노력을 하신다는 거를 제가 알지 못했지만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팩트에 입각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는 어떤 싸움을 하거나 무슨 그렇게 저도 싸움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또 서로 주고받는 그거지 토론을 하러 온 저한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기껏해야 뭐 어떻다든가 그건 너 잘 알지 않느냐 올리면 다 너희들 잘려서 그렇게 세상에 어느 언론사가 이영종 기자님 세상에 어느 언론사가 기자들이 취재해온 걸 일부러 왜곡하려고 현장에 있는 기자가 아무리 그래도 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한번 오늘 왜곡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그러는 게 물론 시스템상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거를 그 일반화해서 그 답은 조금 이따 그렇게 해주시고요. 말씀하시면 제가 안 한 것도 됩니다.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김정은 대장 옆에 앉았던 건 하나는 고아입니다. 망경대 혁명학원의 학생이었습니다. 거기는 고아입니다. 하나는 저 서해에 있는 초도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섬에 분교에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아는 누가 돈을 얼마나 주어서 그 아이는 청년동맹 위원장한테 누가 돈을 대주었을까?
그래서 김정은 대장 옆에 앉았을까? 예? 그 서해 도서에 있는 그 아이는 아버지가 그 수산 노동자라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 김정은 대장 옆에 앉았을까? 이 정도까지 왜곡 보도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씁니다. 이 정부가. 그러나 조금이라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얘기를 한다면 탄압은 무지하게 세게 옵니다. 저도 매일 눈 뜨면 오늘 아침에는 국정원 애들이 오나? 그리고 하루가 갑니다. 아, 오늘은 안 왔구나. 내일 올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들은 아까 우위 사이트 많이 다니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우위 사이트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정원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대남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 접속해서 북의 그 선전선동을 그대로 받아서 옮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우리 이영종 차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속에서 우리 언론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민족과 역사 앞에 죄된 자로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깨끗한 양심을 살아갈 것인지를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일하자고 하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제시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 이 교수님 아까부터 한 말씀 하고 싶은 모양인데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6.15 실천 남측 학술본부의 집행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전남대학 경제학부에 있습니다. 제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함도 북한의 소행이고 연평도 침공도 북한이 했다고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안 했느냐, 왜 미국이 아무 말도 없었느냐, 이거는 한미 방위조약의 실종이 아니냐, 이 문제는 반드시 언론이 짚고 넘어갔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이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하면은 10배로 응징하겠다고 이제 우리나라 국방장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조중동과 더불어 어디 좌표까지 정해서 폭격하겠다 하면 그러면은 한 10배로 응징하겠다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가를 미 대사관이든 미 백악관이든 국무성이든 하여튼 언론에 노출되는 미국 담당자한테 주한미 사령관이든 누구든 간에 언론이 찾아가서 제발 꼭 찾아가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0배로 응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미국이 허락해 줄 수 있는 건가, 그래도 괜찮은 건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좀 전부 다 99%가 좀 대가리가 살짝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3대 세습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남북 대화가 안 됩니다. 3대 세습을 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최고 실력자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북한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하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못 되고 아무것도 공적인 임무를 못 당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놈들은 전부 머리가 좀 돌아는 놈들.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면은,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뭐냐,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화를 안 하면은 막 그냥 싸우겠다는 얘기냐. 한 대 치면은 이제 10배로 치겠다 소리만 하고 있는데 10배로 과연 칠 놈인지 아닌지, 2대나 얻어맞고는 그냥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니까 안 친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3대마저도 평화를 사랑하려는지 그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론은 더 이상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국론은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소수의
황당무계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매장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통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질의응답은 이렇게 마치고요. 아까 질문을 받은 발제 토론자분들이 답을 하면서 마무리 발언으로 저기 발제자로부터 토론자까지 마무리 발언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될 수 있으면 한 간단하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 박사님. 예, 저한테는 우리 이영준 차장님하고 앞에서 민자통의 신분 이제 두 분하고 그다음에 이 교수님이 이제 한번 일단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이 차장님께서 이제 우리 국보법이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오늘날 같은 정세 속에서는 좀 덜 의식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국보법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모든 교과서는 다 국보법 스크린 다음에 이제 일단은 고민적으로 인정이 되고 이제 교육 현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60년 동안 그 일이 반복되면서 지속되면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그 국보법 분위기 속에 이제 몇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대학생들에 대해서 통일을 왜 그럽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북은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의식 속에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걸 이제 벗어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도 이제 우리 추 교수님 말씀하셨다면 일단은 하나의 팩트를 어떻게 그 보도 속에서 이제 가공되느냐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 예를 들어서 서양 속담입니다만 밀가루가 이제 조략에 따라서 빵도 되고 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선입견이라든지 어떤 시각,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이 예를 들어서 핵심을 안 하겠다고 4월달 얘기하고 이번 엊그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남쪽 언론에서는 거의 그 부분을 말이죠. 그대로 팩트를 보도하지 않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북이 지금은 안 한다 하는데 만약에 우리 자주권을 위협받으면 한다더라. 이 부분은 앞세우죠. 근데 이제 이런 자주권을 위협받았을 때 뭐만 한다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렸던 거고 중요한 것은 북이 이제 위성 발사 이후에 지난 2009년 그때처럼 또 핵심을 할 것이냐 할 것이냐 해서 이제 우리 정부나 언론 미국 전문가 모두가 한다 이랬는데 북이 우리는 계획이 없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우리는 제대로 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제 이제 북에서 이제 조평통에서 우리가 박근혜 씨 등과 여러 사람의 북에 방북했을 때 발언을 이제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당방의 제목이 나온 것은 북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깜짝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그런 저런 부분에 너무나도 우리는 순치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민자통 선생님께서 이제 왜 사법공안당국이 이제 북한을 이제 파고나 쳐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행하게도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14선언의 경우는 국회에서 말이야 비준을 거치지 않은 이제 선언에 그쳤습니다. 남쪽에서는. 그런데 북에서는 6.15 14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의회에 국회에 해당하는 쪽에서 이제 비준에 따르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아주 우리 법률 헌법학자들이 말이죠 우리 많기 때문에 다 일관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냥 한층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15 14를 막 이명박 정부가 막 친북 좌파 반미 막 그런 식으로 조지는데 그것이 부당하다는 그런 말씀이 역시 우리 지금 남쪽에서 말이죠 법률 관련 전문가들이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은 잘 교통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사법당국 법률 체계에 있어서는 북은 어디까지나 이제 반국가 단체로 돼 있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 이 선언자 붙은 것은 실정법보다 한참 아래에 이제 그런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간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북한의 도발 우리는 막 10배, 10배로 응징하겠다. 사령본부도 일단은 타겟되게 이러는데 이제 흔히 우리 전쟁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실은
기만이 90%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 전시 상태로 지금 이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정전협정에 비춰보면 10배로 타격했다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전협정이라는 게 받은 만큼만 타격것이 그거든 사실. 그 확진하지 마시오.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 정전협정이 모든 사람이 말 그 조항을 다 인식하고 그대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현실로 봤을 때는 이명박 정부가 그 정전협정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걸 무력화시키고 정전협정 자체도 부인하는 그런 식으로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으로 갔다는 건 사실이고 단지 우리가 이제 또 전쟁 일반 개념을 봤을 때 그 기본적으로 전쟁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거죠. 손자병법이라든지 다 봤을 때 다 기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들도 애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다 그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기만수를 씁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쩌면은 남북 관계도 6.15, 14 이런 부분이 너무나 그 중요했다. 그 74 남북 기본화세가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걸 하지 말자 사실. 그 하지 말자. 기만적으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 정전협정 하에 있긴 하는데 일단은 전시라는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옆으로 제껴두고 체제 인정, 상호 비방 중단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진전시키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걸 후퇴시키면서 일단 10배, 1000배로 갖겠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망가뜨렸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종 선생 저희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방청객에서 이러저러한 견해를 이렇게 피력하면서 뭐 그 언뜻 보면은 특정 언론사 뭐 이렇게 지칭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뭐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하고 우리 이영종 선생 그 마무리 발언 1분 정도 더 예정된 것보다 더 주고 충분히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오늘 본의 아니게 많은 질문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실 뭐 제가 오늘 온 기본적인 생각도 이게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남북 문제, 통일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안 보고 이러는 부분이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가서 좀 같이 좀 그쪽 얘기를 들어보자. 사실 뭐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는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뭐 잡아다 전향시킬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자기 생각 얘기하면서 서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뭐 중앙일보에서 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자. 존재 자체를 부정할 거면은 뭐 그거는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남북 문제 부분이 아니고요. 남북 문제 부분이 아니고 남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이제 뭐 언론 학자로서 이제 학문을 연구하시다 보니까 언론 현실이 이제 안타까우니까 여러 가지 좀 거친 표현들이 나오셨는데요. 그래도 뭐 곧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도 그렇잖아요. 뭐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지만 앞에 대놓고 망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좋아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 폭이 아마 지금보다 조금 많이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당분간 그렇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치관 국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일뉴스 김치관입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영종 차장님 섭외를 제가 했습니다.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자리를 나와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주최 측에서 6.15 언론본부에서 좀 오늘 토론의 분위기나 또는
청중들 모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기자협회와 6.15 언론본 보면 굉장히 큰 언론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그 기자들이, 현업 기자들이 또는 관계자들이 아주 활발한 토론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뭐 내년이 되든 뭐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은 정말 뭐 통일부 기자실에 남북 문제를 매일 다루는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기자들 오늘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좀 더 그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김정은을 인정해야 한다듯이 서로 상호를 인정해야 되듯이 실제로 보수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배제하고 뭐 하려면 뭐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같이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은 상호 그 인정을 하고 또 많은 의견들을 교류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마지막 개인적으로 한마디는 그 올해 그 4월 13일경에 그 인공위성 발사도 하고 뭐 태양열도 있고 해서 그 남쪽 언론인들이 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남쪽에는 아무래도 국가보안법이 있다 보니까 또 정부가 불을 하다 보니까 남측 언론인들이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외국 언론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남이고 북이고 간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민족으로서 좀 불행한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천안함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 궁극적으로는 뭐 좀 먼 이야기겠지만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해 나가고 또 남과 북이 공동조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면 더욱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뭐 아가씨가 빨리 문 닫으라고 그러니까 뭐 이 차장님 뭐 망할 겁니다. 제가 뭐 망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종편사들도 4개가 허가가 돼서 서로에게 사실은 그거 이제 종편사들도 그걸 만족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광고 시장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종편사들이 허가가 되니까 결국은 광고 시장 안에서 약탈적인 광고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전망을 얘기했는데 그런 표현을 써서 기분이 상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아니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좀 더 자유롭게 북한 관련 보도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만 그래야만 정말 북한 관련 보도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네. 6.15 14 시대의 그 남쪽 언론이 6.15 14 시대 정신에 따라서 남북의 화해 협력, 단결에 이로운 것만 보도하고 그런 그 기운을 살려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이렇게 남북 언론인들이 이렇게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현실은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거, 또 6.15 14 시대 정신을 완전히 그 깨트리는 이런 그 보도 행태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녀 사냥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마녀 사냥 광풍이 이 사회에 몰아쳐서 이성 세계가 암흑천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 토론들이 한국 언론의 어떤 이성을 좀 회복하고 6.15 14 시대 정신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6.15 14 시대 정신을 확인하고 마녀 사냥 그 백서를 내서 그 우리 사회의 이성을 흐리게 하고 암흑천지로 만든 그런 가해자들, 그 원인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심판을 하고 부당하게 짓밟힌 인권이라든가 피해자들 명예회복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그 토론회가 격동의 한반도 언론인의 그 역할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자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 한번 한국 언론이 다시 한번 6.15 14에 다시 그 정신에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온결에게 희망을 주는 언론으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하게
그 발제 토론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그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방청석에도 자신의 어떤 진심을 실어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 선생님은 그 이따가 만찬하면서 그 또 말씀을 하실 말씀이 있다면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이 토론회를 1부, 2부를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